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참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민주당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책임진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오늘 두 분 모시고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오늘 좀 관련한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1년 추도 예배 참석하고 추도사를 냈습니다. 그 메시지 어떻게 들어보셨는지 좀 여쭤볼까요?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성북구 영암교회에서 있었던 그 추도 예배에 참석을 하셨죠. 이 영암교회라는 곳은 이제 윤 대통령께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원래 다녔던 교회이고 또 작년 성탄절에도 그 성탄 예배에 참석을 하셨던 곳입니다. 오늘 그 윤 대통령 추도사에서 불의의 사고로 떠나신 분들을 이분들이 사랑했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런 내용을 핵심적으로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추도사 전체를 읽어보니까 대통령께서도 헬로윈 참사 그 돌아가신 분들을 추도하는 데 있어서는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은 작년에도 4번에 걸쳐서 그 헬로윈 참사 합동분향소에 방문을 하셨었죠.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것이 이 담임 목사 분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갈등과 증오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입은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울림 있게 와닿았습니다. 추모에는 이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대통령께서는 교회에서 또 야당은 야당대로 뭐 서울광장에서 이렇게 따로 추모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추모 자체에는 모두가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이 문제를 정쟁의 소재로 삼아서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네, 여러 부분들을 짚어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선 매우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수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거저걸 대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회를 놓치셨죠. 지금 지난번 그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용산에서 어떠한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국민은 항상 옳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죠. 그 당시에 그 국민이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많았습니다. 과연 모든 국민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지지 세력만을 말하는 것인지 의문이 많았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동 순방을 마치시고 제일 먼저 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행사에는 지금까지 역대 그 어느 대통령도 참석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것은 지난번 보궐선거 참패의 원인을 본인이 TK 지지도 기반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다면 모든 분도 만나셔야 합니다. 그 안에는 당연히 이태원 참사 유가족 분들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죠. 조금 더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고요. 덧붙여서 이재명 당대표도 당연히 만나는 그런 수순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금 더 나아가서 만남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사실 국가적으로 기일입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정치 현안에 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조금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공격이나 정쟁의 소재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톤을 좀 조절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제가 안 그래도 이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뭐 유가족을 만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우리 정치권에서 누군가를 꼭 만나야 한다면 사실 저는 생존자분들을 좀 만났으면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야당이 지금 오후 5시부터 서울광장에서 그 추도식을 합니다만은 그 행사 역시 이제 유가족 분들이 중심이 되거든요. 근데 돌아가신 분들을 추도하고 또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생존자는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정부는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윤 대통령께서도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생존자들을 몇 분이라도 만나셔서 트라우마는 지금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또 정부가 더 도와줄 것은 없는지를 물으셨다면 지금 국회가 그 재난안전관리법 같은 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촉구하는 것에 있어서도 조금 더 설득력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야당에서도 이 문제를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여러 부분들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사실 정치권에서도 관련한 추모 메시지를 계속 내고는 있습니다만 좀 이견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어느 부분이 가장 좀 크게 상충한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정부 여당과 야당이 가지고 있는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태도의 가장 근원적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그 야당의 경우에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던 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아까 말씀하셨던 생존자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정부 여당의 경우에는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재해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결책에 대해서만 자꾸 말씀을 하고 있으세요. 그것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아우를 수 있고 보듬을 수 있는 전혀 그런 메시지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 메시지의 방향성이 정부 여당과 야당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야당은 책임자 처벌, 진상 규명에 방점이 찍혀 있지만 정부 여당은 좀 대책 마련에 집중을 하는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같은 생각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추모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치가 할 일은 그 추모할 일을 다시 만들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 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말씀하셨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얼마 전에 그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9대 0으로 기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보면은 이 헬로윈 참사는 총체적인 원인이 작용한 결과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의 책임이나 어느 하나의 원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명하게 그 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박희영 용산구청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정치의 영역이 아니고 사법이 해야 될 영역입니다. 그래서 재판의 역할을 맡겨둬야 될 것이고요. 그 정치가 이제 추모할 일을 다시 만들지 않은 그 본연의 역할을 하려면은 지금 국회에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들이 여러 건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건 처리가 되고 나머지 17건 정도가 지금 행안위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요. 이런 법안들을 국회가 빨리 좀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하나만 예를 들면은 그 지자체 CCTV하고 그 국가 재난 정보 관리 시스템을 연동하는 법안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런 법안들을 좀 그 다수당인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큰 난항은 뭐라고 보세요? 재난안전법에 대해서는 그 개정안에 대해서 여야 모두 이견이 크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그다음에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처벌을 하는 게 선결 과제가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주장이 상충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함께 논의하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재난안전관리법, 향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것을 그냥 정쟁으로만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 생존자분들이 생각하는 방향성은 단지 재발 방지 대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향후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재난 상황을 대비할 뿐이죠. 지금 이태원 참사 1주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 누구도 행동으로 나서시는 분들이 정부 여당에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오늘 있는 추모 행사에도 과연 어떠한 분들이 참석할 수 있을까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정부 여당 관계자분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것이 과연 말뿐이지 않나, 행동에 나서야 되는 정부 여당의 모습은 전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생각하시는 좀 걸림돌이 가장 큰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 한 가지만 좀 정정을 네. 하면 오늘 추도식에는 국민의힘에서 그 잉여한 혁신위원장 또 그 이만희 사무총장, 유일동 정책위원장 이런 분들이 참석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진상규명에 관해서는요.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고나 참사의 원인을 가장 그 잘 진단할 수 있는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시스템은 재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세월호 참사 때 우리가 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몇 년에 걸쳐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당시 야권에서도 적지 않은 분들이 동조를 하셨던 어떤 소위 세월호의 외력설, 그 외인설이 결국은 하나도 밝혀진 것이 없고 몇 년 동안 조사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음모론인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을 봤을 때 과연 그 법원이나 검찰과 같은 권한을 갖지 못하는 진상조사위원회의 한계, 그리고 과거에 이런 것들이 정쟁에 악용되어 왔던 사례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정치가 여기에 지나치게 개입해서 마치 어떤 재판으로 밝힐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호도했다가 나중에 밝혀지는 것이 없을 때 그것이 유가족과 또 우리 사회에 미칠 부작용을 생각하면은 그런 부분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덧붙이자면은 저도
그리고 정부도 여당도 이 이태원 참사, 헬로윈 참사의 진상 규명에 대해서는 100% 남김없이 규명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는 것은 차이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당장 오후 5시 추모 행사에서 정치권의 또 새로운 모습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신당 창당설이 계속해서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당사자나 우리에게 좋지 않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하면 될까요? 예, 저도 그 연합뉴스 TV에 나오셨던 그 인터뷰를 네. 봤는데요. 그 뭐 신당을 만들어서 분열하면은 국민의힘에 좋다고 혁신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준석 전 대표 본인도 그 신당을 만들면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신당이 만들어서 성공을 하려면은 이제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지지율이 있어야 되고 또 지역적으로도 지지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에 나가서 신당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고 앞으로 충족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과거에 이제 바른미래당을 해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른미래당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합당으로 창당하기 전에는 여론조사를 하면 한 18% 정도 되는 국민들이 지지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지방선거 때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국에서 대다수의 후보들이 한 자릿수 득표에 그쳤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준석 전 대표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또 영민한 분이기 때문에 지금 신당을 만들면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은 뭐 본인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거고 그렇다고 비례 2번이나 비례 4번으로 출마를 하는 경우에는 명분이 없습니다.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과거 2016년에 비례 2번을 받았다가 이제 셀프 비례라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당을 만드는 선택은 잘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이제 인요한 위원장님께서는 그 원론적인 언급을 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 네. 신당 창당설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 이런 맥락으로 좀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셨어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유승민 그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과연 신당을 창당을 해서 그 정부 여당의 분열을 초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신 견해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전에 유승민 전 의원과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는 조금 네. 결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은 우선 듭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는 오히려 신당보다는 무소속 연대 형식으로 해서 천하용인으로 대표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계열로 불리시는 그런 젊은 분들과 함께 무소속 연대로 출마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는 있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인요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신당 창당이든 아니면 무소속 연대든 간에 어떠한 형식을 취하든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고 지금 여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에서 다음 총선에서 만약에 지난 총선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정권의 그런 레임덕이라든가 그 안위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향후 다음 정권을 창출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초래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인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인요한 위원장의 그런 말씀이 과연 어떻게 보면 용산의 그런 의중을 반영하는 것인가가 전 더욱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용산의 의중을 반영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정부와 여당이 지난번 보선 참패 이후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고민하고 준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발언이 용산의 의중을 반영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그 인요한 위원장이 사실 지금 인터뷰를 그동안에 하신 것을 보면 그 정치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상당히 식견이 있으시고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하시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어떤 그 용산의 의중을 대변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혁신위원회가 독자적인 동력을 얻을 수 없고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용산의 의중을 대변한다? 저는 그것은 추측 내지는 낭설이 아닌가 하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총선 데뷔 전에 돌입하다 보니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발언 하나하나에 대한 해석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1호 혁신안 대사면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이 징계를 처리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거부를 했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이셨어요? 저는 이것도 이태원 참사에 대응하는 정부 여당의 모습과 어떻게 보면 궤를 같이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그 이준석 전 대표라든가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온당하지 못한 처벌을 받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우리의 이러이러한 조치가 잘못되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반성을 하고 용서를 구한 다음에 대사면이라는 얘기를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덜렁 과거 당신들의 잘못은 있지만 우리가 흔쾌히 용서해 주겠다라는 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보수 통합과 중도로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정부 여당은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 이준석 전 대표의 마음을 얻지 않고 과연 다음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곳에 방점을 둔다면 지금 인요한 위원장의 그런 대사면 발언은 우선적으로 그 사과와 용서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먼저 전제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온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인혁신위원장은 만나서 마음을 풀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비치긴 했습니다만 어찌 좀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까요? 그 대화는 원래 전쟁 중에도 하는 것이죠. 하물며 같은 당 정치인들끼리 저는 뭐 만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만나지 않으면은 이제 만남을 거절하는 쪽이 협량하다라는 국민들의 비판을 받게 될 것 같아요. 그 이준석 전 대표 얘기가 나오니까 말인데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삼국지에 비유하는 걸 참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그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은 그 유비의 세력과 손권 세력, 그러니까 촉과 오는 그 수시로 협력도 하고 또 경쟁도 하고 전쟁도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제 뭐 적벽대전 전후로 그 제갈량이 오나라에 가서 뭐 주유도 만나고 뭐 손권도 만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 이준석 전 대표 본인이 그런 사례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5시에 있는 그 서울광장 그 행사에서 그 인요한 혁신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모두 참석을 하는 걸로 지금 예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자연스럽게 그런 자리에서 조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정치인 어쨌든 국민을 보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치인들끼리는 아무리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끊임없이 만나고 대화하고 의견을 교환해야 됩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좀 흔쾌하다 그리고 보기에 흐뭇하다 참 마음이 좋다 그런 마음이 드는 정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다른 발언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영남 중진들의 서울 험지 출마론, 혁신위가 공천 룰을 다루는 건 월권이다. 좀 여러 가지 공천에 관련된 얘기들을 내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과거부터 영남 출신 의원들의 수도권 출마에 대한 열망들은 꽤 많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인요한 위원장께서는 특정을 심지어 하셨습니다. 네. 지금 당대표라든가 이런 분들 특정을 하면서 험지를 출마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서 아마 이번 주 중으로 여기에 대한 어떠한 의중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용산의 의중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과연 인요한 위원장이 어떠한 그 본인만의 생각만으로 이렇게 특정을 해가면서까지 험지 출마를 주장할 수 있을까? 심지어 당 대표이지 않습니까? 지금 김기현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용산 출장소라는 그런 약간 비아냥 소리까지 듣고 있는 마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씀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떻게 보면 용산이 그러한 의중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라는 싶은 생각이 들고 만약에 김기현 당대표가 이번 주 중으로 인요한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용산의 의중이 좀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영남에 있는 사실상 뭐 이렇게 다선 의원들이 수도권에 출마한다고 해서 사실은 당선이 된다는 보장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그널이 주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겠죠. 다음 총선에서 여당이 어떻게 보면 승기를 잡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포석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주중 안에 입장이 나올까요? 그 혁신위원회라고 하는 것은요. 축구협회로 치면은 기술위원회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술위원장이 뭐 경기를 졌으면은 쭉 분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기술위원들하고 함께. 근데 이제 국가대표팀이 축구 경기 중요한 걸 지면은 인터넷에 글 쫙 올라옵니다. 누구 바꿔라. 이 선수가 못했다. 저 선수는 좀 다시 안 보고 싶다. 그런 거 올라오거든요. 기술위원장도 인터넷을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혁신위원장의 생각이 있다고 해서 그게 과연 용산의 의중이겠는가. 기술위원장이 어떤 선수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런 것이 과연 축구협회장의 생각이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제 연합뉴스 TV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특정한 사람을 거명했다고 하는 것은 모 신문의 오보다 이렇게 부인을 하신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네. 뭐 구체적으로 어떤 그 누구를 거명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위원회가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뭐 올림픽 대표팀에서 23세 이하 선수를 좀 더 올려서 써라.
그다음에 현재 소속팀에서 잘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선수는 대표팀에 부르지 마라. 이런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겠죠. 혁신위원회도 앞으로 그런 큰 틀에서 공천 개혁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정당의 공천관리위원회는 또 공천 때가 되면 별도로 구성이 되는 거니까 그런 혁신위원회가 좋은 방향과 혁신 플랜을 마련하면 그런 것들을 공관위가 집행을 하는 식으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명직 최고위원 그리고 정책위의장 인선 발표했습니다. 좀 당 내부적으로 분위기나 들려오는 얘기 이런 거 있습니까? 이번에 인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비명계라고 불리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불만 섞인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으신데요. 저는 어떤 인선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불만이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안배를 해서 결정한 부분이죠. 지역적인 안배를 했었고요. 환경운동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했고, 그동안 지방자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했죠. 여성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고려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한 다양한 분야를 고려를 해서 지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불만 섞인 말씀들을 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잠재되어 있는 비명계의 불만을 이러한 식으로 표출해서 지도부에 대한 흔들기 내지 그런 목적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지금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총선 전략을 모든 걸 책임지고 준비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런 정책위 의장에는 이낙연계로 불리는 이계호 의원을 지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번 인선에 대해서 말이 나온 것은 좀 지나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민주당의 인선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다른 당의 사정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이 인선에 관해서 여러 가지 시선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번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이 뭐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정책위 의장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원래 총선 때 그 실권을 갖는 것은 사무총장입니다. 그리고 사무총장이 총선 기획단장도 많은 경우에 겸임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무총장은 지난번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때 당직자들 일괄 사퇴를 할 때 유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사무총장은 친명계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지명직 최고위원이라도 비명계로 안배를 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기대가 깨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민주당 내에서 잠재해 있는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앞으로 이제 공천에서 정말로 어떤 비명계에 대한 배제가 가시화될 경우에는 상당히 그런 것들이 폭발할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도 이제 총선 기획단 출범을 필두로 본격적인 대비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오늘 관련해서 여러 얘기 짚어봤습니다. 송영훈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